다음은 20번 문제에서 조금 전에 질소염기가 리보스와 결합이 되게 되면 얘를 뉴클레오시드라 한다 했어요. 이때 질소염기가 아데닌이면 이 뉴클레오시드의 이름을 아데노신이라 합니다. 질소염기가 구아닌이면 뉴클레오시드의 이름은 구아노신이라 합니다. 질소염기의 이름이 시토신이면 시토신 뉴클레오시드는 시티딘이라 합니다. 질소염기가 우라실이 되게 되면 우라실 뉴클레오시드는 유리딘이라 합니다. 질소염기가 티민이 되게 되면 티민 뉴클레오시드는 티미딘이라 합니다. 아데닌이 리보스에 결합이 되게 되고 이 리보스에 인산기는 이렇게 표기하자. 인산기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인산기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산기가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적었듯이 모노포스페이트, 디포스페이트,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닌의 A, 모노포스페이트의 모노의 M, 포스페이트의 P, AMP라 합니다. 따라서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가 되면 ADP가 되게 되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되면 ATP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는 아데닌의 A가 아니라 아데노신의 A가 되게 됩니다. AMP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데닐레이트라고 불렀어요. 아데닐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AMP의 AMP의 또 다른 말이 아데닐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구아닌이 들어가게 되면 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니까 GMP가 되겠지. 구아노신 디포스페이트가 되니까 GDP가 되고 구아노신 트리포스페이트가 되면 GTP가 되겠지. GMP를 예전에는 구아닐산이라고 불렀어요. 시토신이 들어가게 되면 시티딘이 되는 것이니까 시티딘 모노포스페이트 CMP가 되고 시티딘 디포스페이트 CDP, 시티딘 트리포스페이트 CTP가 됩니다. CMP를 예전에는 시티딜산이라고 불렀어요. 우라실이 들어가게 되면 유리딘 모노포스페이트 UMP, 유리딘 디포스페이트 UDP, 유리딘 트리포스페이트 UTP가 됩니다. UMP는 유리딜산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우리 세포 내에서 TMP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TMP는 티미딜산이라고 불렀어요. 이 ATP가 생물학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인식이 되는 생체 에너지가 됩니다. 생체 에너지는 대사에서 어떤 지위를 담당하느냐 하면
조효소의 지위를 담당합니다. 20번에 A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육의 수축 과정에 사용된다. 근육의 수축 과정에서 미오신이라고 하는 운동 단백질이 있고, 이 미오신 흔히 머리라 하지, 미오신 머리에 ATP를 가수분해할 수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 ATP 가수분해 효소를 ATP 아제라 하고, 이 ATP 아제가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분해를 합니다. ADP와 무기인산을 표기할 때 이 말을 한 번은 들어봤겠지. 인올가닉에 I를 써가지고 PI라고 표기하고, PI를 우리말로 적을 때는 무기인산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세뇨관에서 얘는 물이 재흡수가 되는 것이지, 물이 재흡수가 되는 것은 삼투 현상이고, 삼투 현상은 수동수송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 아니다. ATP가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다.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능동수송. 능동수송은 강제로 에너지를 소비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것이니까 이때 ATP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ATP는 아데닌, 리보우즈, 그리고 3개의 인산기로 구성이 된다. 그것이 참이 되겠지.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것이 참이 되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근육의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 이것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근육 수축이 되게 됩니다. 다음 21번 문제에서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ATP니까 아데닌이겠지. 얘는 5탄당인 리보스가 되겠지. 리보즈라 해도 되고 리보스라 해도 되고, 인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3인산이 되게 됩니다. 이들을 함께 일컬어서 아데노신이라 한다 했지.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약자를 ATP라 합니다. 이 물질은 인산기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2인산이 되겠지. 이것을 약자를 ADP라 합니다. 얘는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3개의 인산이 있을 때 얘를 알파 인산이라 하고, 얘를 베타 인산이라 하고, 얘를 감마 인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감마 인산이 떨어져 나갑니다. 기억 과정은 에너지가 발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산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생명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니온의 경우에는 두 물질이 합성이 되어서 무수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ATP를 만드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의 명반응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세포호흡을 배우게 되면 세포호흡 또한 마찬가지 산화적 인산화에서 ATP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일본에 결합 A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다. 이것을 인산결합이라 해도 되고 인산무수결합이라 합니다.
무수결합. 우리는 탈수란 글자가 익숙한데 일본 놈들은 무수라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인산탈수결합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기억은 골격근의 수축에 이용될 수 있다. 골격근의 수축이 생명활동이면 여기에 이것이 이용이 된다. 참이다. 3번에 물질 X는 아데닌, 물질 Y는 리보스이다. 그것이 참이다. 4번에 광합성의 명반응에서 니은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참이 되겠지. 광합성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뒤에 따로 문제들이 모음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 모음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5번에 니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란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지. 니은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흡수가 되게 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이 과정이 되게 되고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가 생명활동의 일부인 동화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단발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정리하기보다 이 내용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에 생명과학 연구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화석의 연대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지. 물질 간의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데 이용한다. 물질 간의 화학 반응을 촉매할 때 이용하는 것은 효소에 대한 것이지 효소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닙니다. 생물 반응 과정을 연구하는 추적자로 이용한다. 가능하지. 방사선 여부를 통해 가지고 물질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에 대한 생장도 마찬가지. 암세포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암세포의 생장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다. 원자는 핵과 전자, 요즘은 핵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더 미세한 구조들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물에서는 굳이 화학이나 물리처럼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게 되고 전자는 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양성자는 양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라고 해서 얘를 중성자라 한 것입니다. 양성자의 수는 항상 전자의 수와 같고 이것이 원자 번호가 되게 되지. 중성자의 수는 같은 원자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 합니다.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이 원자의 질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위원소는
같은 전자와 양성자의 수를 가지되 질량이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 합니다. 이들 동위원소들 중에 방사선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라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쉽게 다른 물질로 전환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방사선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물질로 전환되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수가 감소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에 대한 대표적인 동위원소가 C12와 C13과 C14가 있으면 대기 중에 C12와 C14에 대한 비는 동위원소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가 감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C14가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속도만큼 다른 원소로부터 C14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물이 지하에 매장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원소로부터 C14가 만들어지진 않고 채워지진 않고 이 현상만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이 절반으로 2분의 1로 감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반감기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C14에 대한 반감기는 5,7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700년이 지나게 되면 C14의 비가 2분의 1로 감소가 되어 있다. 이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대기는 없어지는 만큼 채워지니까 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화석에서 관찰되는 탄소의 C14에 대한 양을 대기와 비교하게 되면 얼마만큼 줄어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화석 연대 측정법이 되게 됩니다. 다음 23번 필수 영양소인 무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먼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영양에 필요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영양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대사가 되게 됩니다. 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생체 내의 화학 반응에 필요한 물질을 영양소라 합니다. 대사는 조금 전에 동화가 있고 이화가 있다라고 했죠. 먹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재료를 먹이라 합니다. 이때 세포호흡은 가장 대표적인 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는 이화의 재료이고 영양소는 동화와 이화의 재료 전체를 영양소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이가 영양소에 속하는 개념이겠지.
이화는 보다 복잡한 화합물이 보다 간단한 화합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화이므로 먹이는 항상 유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식물의 경우에 CO2와 물을 이용해서 당을 만들 수 있으면 CO2와 물은 영양소이지만 먹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떤 서술이 가능하냐면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스스로 먹이를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만들어진 당이 먹이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먹이를 만드는 생물이라 해서 독립생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독립영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포 내에서 먹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먹이를 얻어야 되는데 이 먹이의 주체가 유기물이고 유기물은 유기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는 다른 유기체를 먹고 살아가는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영양이라 합니다. 이 영양소들 중에서 필수 영양소란 단어는 개체 내에서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 중에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을 표준 아미노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아니라 생물이 이용하는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아니라 생물이 단백질 합성에 사용하는 아미노산이 20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종속 영양 생물들은 표준 아미노산 20가지를 체내에서 모두 합성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대부분은 각각의 일부 아미노산들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생체 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 합니다. 이제 필수라는 단어, 꼭 필요한데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표준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 그렇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은 동물마다 목록이 다 제각각입니다. 또 예를 들게 되면 필수 지방산은 나에게 꼭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못하는 지방산을 말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필수 지방산도 동물마다 목록이 다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메가6가 이들입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미량으로 요구하는 필수 영양소를 비타민이라 합니다. 즉, 미량으로 요구하고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을 비타민이라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에 대한 목록도 각각의 동물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람을 가지고 먼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먼저 연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록들이 바뀌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관찰을 하니까 체내에 합성되지 못하는 지방산이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필수 지방산은 세 가지로 외웠었어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아직도 식품 영양학 교재에서는 아라키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에서는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필수 지방산 목록에서 빠져야만 됩니다. 또 예를 들게 되면 비타민 D의 경우에 다른 동물은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가 사람에서는 비타민이 아니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얘는 필수 영양소인 무기물,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무기물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무기물은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물질들에 대한 성분 비율에서 나와 있지. 두 번째, 무기물은 인체가 직접 합성할 수 있다. 합성할 수 있으면 필수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합성하지 못하니까 필수란 단어를 씁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철이 필요하다. 갑상선 호르몬은 철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요다이드를 요드라 하는 것이지, 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많은 양의 무기물을 섭취하여도 무해하다. 너무 많은 무기물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을 공부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은 생물에서는 절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생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생물은 적당해야지만 좋습니다. 이것이 항상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많아도 병이 되게 되고 적어도 병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성 조절에 대한 반응 기작은 과하면 줄이는 것이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것입니다. 생물은 적당해야지만 잘 사는 것이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5번에 필요한 무기물은 동물의 종마다 다르다. 필수 영양소에 대한 목록은 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개념 소개만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자.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을 통칭해서 갑상선 호르몬이라 합니다. 만들어지는 부위에 따라서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아미노산 이름이 얘는 흔히 벤젠골이라고도 하고 페닐기라고도 하죠. 페닐기를 가지고 있는 알라닌이라 해서 얘를 페닐알라닌이라 합니다. 이 페닐알라닌이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라 하는 거지. 알코올기를 가지게 되면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 됩니다. 이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을 다른 말로
타이로신이라 합니다. 티로신이라 합니다. 여기에 다른 티로신의 이 부분이 여기로 옮겨지게 되면 두 분자의 티로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화합물을 티로닌이라 합니다. 얘는 시옷이고 얘는 니언입니다. 얘는 S이고 얘는 N입니다. 물론 이 구조에 대한 것을 굳이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이오다이드, 요드가 이렇게 4개가 먼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티로닌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아이오다이드가 4개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4개 테트라 아이오다이드, 요드, 티로닌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글자 수가 너무 많은 단어이므로 얘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티록신이라고 바꿨습니다. 얘는 티록신이고 기억 받침이 있는 거고 얘는 티로신입니다. 기억 받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로신 전구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이 티록신이 되게 됩니다. 티록신을 약자를 쓸 때 아이오다이드가 4개가 있다 해서 테트라 요드 티로닌 T4라 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3개의 아이오다이드를 가지게 됩니다. 트리 아이오다이드 티로닌을 트리 요드 티로닌을 약자를 쓸 때 T3, 얘는 또 다른 동의어는 없습니다. 그냥 트리요드 티로닌이라 합니다. 얘를 T3라 합니다. 이 둘이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도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고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얘는 아미노산계 호르몬입니다. 대신 이 아미노산이 표준 아미노산은 아닙니다. 만들어질 때는 티록신이 티로닌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갑상선 호르몬 그러면 티록신을 지칭해서 갑상선 호르몬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갑상선 호르몬은 칼슘의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칼시토닌은 간단한 유기분자가 아니라 얘는 단백질입니다. 펩티드성이라 합니다. 혹은 단백질성 호르몬입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은 나중에 동물 생리학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과
단당의 변형 물질들을 총칭해서 탄수화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얘는 변형될 때 어디까지의 변형이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당에 대한 것은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단당은 이때 여러 개는 2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2개 이상의 하이드록실기. 하이드록실기는 알코올기라 합니다. 하이드록실기를 가지는 카르보닐 화합물을 단당이라 합니다. 하이드록실기는 OH를 하이드록실기에 쓰는 공유결합을 의미합니다. 카르보닐은 산소 이중결합을 카르보닐이라 합니다. 카르보닐은 다시 둘로 구분해서 마지막 탄소가 카르보닐이 되게 되면 옆에 H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원자달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있는 탄소에 카르보닐이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형태를 알데히드라 하는 것이고, 이 형태를 케톤이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단당은 여러 개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면서 알데히드이거나 케톤인 것을 단당이라 합니다. 2개 이상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탄소가 2개에 여기에 탄소가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면 최소 수가 3개가 되게 되겠지. 단당은 탄소 수에 따라서 탄소 수가 3개이면 당에 대해서 의미를 쓸 때는 OS1을 씁니다. 오즈를 씁니다. 이때 알데히드는 OS2만 사용을 하면 케톤인 당은 OS1을 쓸 수도 있는데 알데히드인 당과 같은 어근을 사용할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울로오즈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오탄당이 립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게 되면 알데히드인 오탄당은 리보오즈가 되고 케톤인 오탄당은 리블로오스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어근을 가질 경우에는 얘는 오즈, 얘는 울로오즈를 씁니다. 근데 같은 어근을 가지지 않을 때는 둘 다 오즈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코즈, 프럭토즈. 육탄당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글루코즈. 포도에서 많이 관찰된다 해서 포도당. 프럭토즈는 프루이트에서 옵니다. 과일에서 많이 관찰된다 해서 과일당, 과는 과일이란 뜻입니다. 과일당, 과당이라 합니다. 탄소수가 3개가 되게 되면 3을 지칭하는 것이 트리가 되게 되겠지. 그래서 트리에다가 당이란 의미를 가지는 오즈를 붙여서 트리오즈, 트리오스라고 읽어줘도 되고, 탄소를 3개를 가지는 당이라 해서 3개 탄소 당입니다. 3탄당이라 합니다. 탄소를 4개를 가지게 되면 테트라에다가 오즈를 적어서 테트로우스가 되게 되고 4탄당이 되게 됩니다. 탄소를 4개를 가지는 당. 5가 되게 되면 펜타가 되겠지. 오즈, 펜토오스가 됩니다. 5탄당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탄소가 6개가 되게 되면 헥사에다가 음이오즈를 붙여서 헥소우즈가 됩니다. 헥소우스라고 적어도 되고 6탄당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7개가 되게 되면 헵타 오즈가 되니까 헵토우스가 됩니다. 7탄당이라 합니다. 8탄당부터는 생체 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에서 다루는 단당은 3탄당에서 7탄당까지만 다룹니다. 3탄당의 가장 대표적인 당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코올, 음이를 올이라 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모노알코올, 2개를 가지면 디올, 3개를 가지면 트리올. 얘는 트리올인 3탄소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의 이름이 글리세롤이 됩니다. 글리세롤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좀 어색하면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를 여기에 적든 여기에 적든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면 얘는 이름이 알코올입니다. 얘는 이름이 카르보닐인데 카르보닐이 끝분탄소니까 알데히드가 되게 됩니다. 얘는 C 하나에 O 하나, 수소가 3개인 것이 C 하나, O 하나, H 하나니까 H 2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H 2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 탈수소를 흔히 우리가 산화라 하죠. 그래서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알데히드가 되게 됩니다. 얘는 글리세롤이 산화되어서 알데히드가 되었다 해서 이름을 글리셀 알데하이드 혹은 글리세르 알데히드라고 표기합니다. 이제는 수소가 떨어져 나갈 때 글리세롤에서 여기에서 수소가 2개가 떨어져 나가면 이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소가 2개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산화가 되게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얘를 케톤이라 하는 거지. 얘는 이름을 지어줄 때 이 물질이 기본 물질입니다. 아세톤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아세톤이 여기에 알코올기를 2개를 가진다 해서 2개, D, 알코올, 하이드록시, 아세톤이 되게 됩니다. 얘는 탄소가 3개이니까 얘도 3탄당, 얘도 3탄당이 됩니다. 시간상 자세하게 이론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론에 대한 것은 각자가 이미 공부를 했을 것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이론 강좌가 개설이 되게 되면 이론 강좌에서 이론에 대한 것은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할 때 당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얘는 알코올이지 OH 알코올과 결합할 수도 있고 얘는 티올이라 하죠. 사이올 황알코올입니다. 황알코올과 결합할 수도 있고 혹은 당이 얘는 아민입니다. 아민과 결합할 수도 있고 얘는 아미드지. 얘는 아민이고 얘는 아미드입니다. 아미드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당이 이들과 결합을 해서 생성되는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합니다. 글리코시드 결합을 얘는 그냥 양놈들이 만든 글자야. 이건 글자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당이 이런 물질들과 결합해서 형성된 공유결합, 무수결합을 글리코시드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글리코시드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형성된 것을 산소에 O를 적어서 O-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하고 S에 결합을 하면 황에 S를 적어가지고 S-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하고 아민이나 아마이드에 결합을 하게 되면 질소에 N을 써가지고 N-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합니다. 당이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것을 당 중합체라 하고 당 중합체는 전부 O-글리코시드 결합입니다. 당이 중합체를 만들 때 당의 개수가 2개가 되면 하나를 모노사카라이드라 하고 2개가 되게 되면 디사카라이드라 합니다. 이것을 2당이라 합니다. 3개가 되면 트리사카라이드 3당이라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3탄당입니다. 3개의 탄소를 가지는 당, 트리오즈인 것이고 얘는 트리사카라이드입니다. 트리사카라이드. 우리가 사카린 할 때 그 사카라이드. 3당이 되게 됩니다. 4개가 되게 되면 4당, 테트라사카라이드. 대략 개수가 10개 정도가 되게 되면 올리고라 합니다. 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당이라 합니다. 더 많아지게 되면 폴리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폴리, 많다는 뜻입니다. 올리고, 물론 올리고도 많다는 뜻입니다. 얘보다는 얘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폴리당, 이 폴리를 마늘 달을 적어가지고 다당이라고 일본 놈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당유라 하는 것입니다. (24번) 문제에서 다당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다당류 중에 저장탄수화물은 식물의 경우에는 녹말 전분이라 했고 가지가 없는 것을 아밀로스, O는 생략해도 됩니다.
아밀로펙틴. 동물의 경우에는 글리코젠이라 해도 되고 글리코겐이라 해도 되고, 차이점은 조금 전에 정리했으니까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전부 포도당의 중합체이되, 이때 포도당은 알파 포도당을 의미합니다. 알파 포도당의 중합체가 녹말 글리코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포도당의 중합체이다 이니까 참이 되게 됩니다.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보다 더 많은 가지가 있는 동물의 저장성 다당류이다. 참이다. 키틴은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포도당 단위체에는 질소를 포함하는 잔기가 붙어 있다. 얘는 구조탄수화물에 대한 예입니다. 구조탄수화물은 먼저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셀룰로즈라 해도 되고 셀룰로스라 해도 되고, 셀룰로즈는 베타 포도당의 중합체가 셀룰로즈입니다. 곰팡이의 세포벽과 동물 중에서는 회충이 속하는 그룹을 선형동물이라 합니다. 선형동물의 외피, 곤충이 속하는 것을 절지동물이라 합니다. 절지동물의 외골격에 대한 주된 성분이 같은 물질로 구성이 되더라. 이 물질 이름을 키틴이라 합니다. 키틴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물질의 중합체입니다. 글루코즈는 잘 알다시피 포도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지, 포도당은 탄소를 6개를 가지고 있는 육탄당입니다. 이탄소, 저탄소 할 수 없으니까 편의상 탄소에 대한 이름을 붙여줬는데, 내가 강치욱인 것은 우리 아버지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는 것이지 어떤 진리가 아니겠지. 이름은 그냥 지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를 1번이라고 부르고, 얘를 2번 탄소, 얘를 3번 탄소, 얘를 4번 탄소, 얘를 5번 탄소, 얘를 6번 탄소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2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는 그림을 그릴 때 OH가 오른쪽에 있고, 3번 탄소만 OH가 왼쪽에 있습니다. 얘는 단일 결합이니까 이 OH는 어디에 적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적든 무관합니다. 이것이 선형사슬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슬의 형태보다는 여기에서
글자를 적지 않는 것은 이 꼭지점에 전부 탄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C가 있다는 뜻입니다. 탄소 이외의 것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는 산소란 뜻입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전부 H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당에 대한 구조가 되게 되면 포도당은 이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리 형태가 되게 되면 이런 선형의 사슬 형태보다는 고리 형태가 훨씬 더 안정합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관찰해 보니까 안정하더라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포도당이 존재하는 주된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오른쪽에 있고 이것은 왼쪽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1번 탄소, 이건 외워야 되는 것이지 외유가 아닙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탄소입니다. 2번과 4번의 OH와 3번의 OH는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형태와 이 형태를 비교하게 되면 1번, 2번, 4번에 있는 OH가 아래에 있고 3번에 있는 OH 하나만 위에 있으니까 얘는 위와 아래쪽에 부피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칭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얘는 위, 아래가 되니까 대칭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이 형태보다는 훨씬 더 안정한 형태가 되게 되고 이것이 얘보다는 훨씬 더 양이 더 많게 존재합니다. 이것저것 할 수 없으니까 이들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알파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얘를 베타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구분은 여기에 있는 이 OH가 6번 탄소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면 알파가 되고 얘가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에 있으면 베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OH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아미노기로 치환되게 되면 이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민이라 한다 했지, 아민. 그래서 얘는 포도당은 글루코즈가 아민이 되었다 해서 글루코즈 아민의 합성어가 글루코사민입니다. 또 한 번 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상 이 글루코사민에 여기에 있는 아민이 아세트산과 반응을 하면 이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얘는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죠. 카르복실산. 특히 이것의 이름이
아세트산, 아세틱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얘가 어미가 되게 돼. 이 아세틱 애시드가 여기는 이 물질에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어미를 떼내고 연결어 1을 적어가지고 아세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한국어의 문법이 아니라 양놈들의 문법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아세트산입니다. 근데 양놈들은 그냥 아세트산 글루코사민이라고 하지 않고 아세트산을 아세틸로 바꿔가지고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아세틸 글루코사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세틸이 어디에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얘는 질소에 결합이 되어 있다 해서 앞에다가 질소 N을 적어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아세틸기가 여기에 결합이 되게 되면 얘는 O-아세틸이 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는 잘 이용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글자에 대한 것은 다 해석이 되겠지. 얘는 글루코즈 더하기 아민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아세틸기가 결합을 했는데 이 아세틸기가 질소 N에 결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중합체가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셀룰로스와 키틴에 대한 것은 구분할 수 있겠지.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 세균의 경우에는 얘는 펩티도 글리칸이라 합니다. 글리칸은 무엇을 글리칸이라 하느냐면 당 중합체 사슬을 글리칸이라 합니다. 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 펩티드라고 하는 물질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에 가서 결합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둘을 단어를 그냥 합쳐가지고 펩티드 글리칸이라 할 것인데 양놈들은 또 뭔가를 따지더란 얘기지. 그래서 펩티드에 연결어 O를 집어넣어가지고 펩티도란 글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펩티도 글리칸이란 펩티드가 글리칸에 결합한 물질이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단순한 물질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키틴을 구성하는 물질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먼저 아민으로 치환되고 글루코사민의 질소에 아세틸기가 가서 결합이 된 것을 아세틸 글루코사민, 따라서 질소를 포함하는 잔기가 붙어 있다니까 참이 되게 됩니다. 5번에 아밀로즈와 아밀로즈라 해도 되고 아밀로스라 해도 되고 아밀로펙틴은 식물의 저장성 다당류이며 아밀로스가 아밀로펙틴보다 더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아까 정리한 것이지. 가지가 없는 것을 아밀로즈,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밀로펙틴이라 하기 때문에 4번은 옳지 않다가 됩니다. 5번에 식물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는 가지가 없는 섬유상 구조로서 포도당이 베타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것이다. 녹말이나 글리코겐은 알파 포도당이 중합체를 형성하니까 알파 포도당이 알파 포도당과 계속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알파 포도당이 또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선형사슬이
아밀로즈, 글리코겐 대신 아밀로펙틴과 글리코겐은 여기에 가지가 또 생긴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포도당과 포도당 사이의 결합을 당에 의해서 형성되는 무수결합을 글리코시드라 하게 되면 이 글리코시드가 알파에 의해서 형성된 글리코시드라 해서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합니다. 반면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즈의 경우에는 얘는 베타포도당이 베타포도당과 결합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 결합을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확히 외우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결과에 대한 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 물질이 계속 이 형태로 반복이 되게 되면 이쪽 위쪽에 대한 부피와 아래쪽에 대한 부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위쪽에는 얘가 존재하니까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의 영향력 때문에 알파 포도당이 계속 결합이 되게 되면 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꼬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밀로즈에 대한 진행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왜 녹말 검출 반응에서 요드 반응을 일으키잖아, 그죠? 이때 요드 반응은 요드가 이 나선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염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타 포도당의 경우에는 얘는 이 형태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이 형태가 뒤집어져 가지고 지그재그로 배열되게 돼. 지그재그로 배열되니까 각각의 부분에서 위쪽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래쪽이 차지하는 부분과 계속 뒤바뀌니까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해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얘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셀룰로즈가 되게 되고, 그래서 셀룰로즈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세포벽에 대한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지가 없고 섬유상 구조가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것, 이것이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이다. 다음 25번에 세포의 구성 성분 중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탄당은 탄소를 5개를 가지고 있는 것, 6탄당은 탄소를 6개를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전에 6탄당인 포도당으로 설명을 했듯이 열린 사슬 구조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와 같은 열린 사슬 구조보다는 이와 같은 닫혀있는 고리 구조가 훨씬 더 안정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리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전분 글리코겐 셀룰로즈는 와 같은 다당류는 저장 탄수화물이다. 이 중에서 셀룰로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이지, 셀룰로즈는 저장 탄수화물이 아니라 구조 탄수화물입니다. 전분 글리코겐 셀룰로스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모두 동일한이 잘못된 것이지, 얘도 포도당이고 얘도 포도당이지만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얘는 알파 포도당이고 얘는 베타 포도당입니다. 나도 치욱이고
내 친구도 치욱입니다. 근데 나는 강치욱이고 내 친구는 김치욱입니다. 그래서 둘 다가 치욱이라 해서 같은 치욱은 아니잖아. 얘는 강치욱이고 얘는 김치욱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얘와 얘를 줄여서 포도당이라 한다 해서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얘는 알파 포도당이고 얘는 베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전분과 글리코겐은 알파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이고 셀룰로즈는 베타 포도당에 대한 중합체이니까 단위체가 같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단당류 중 제일 작은 분자는 삼탄당으로서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소개했죠. 하나는 글리셀 알데하이드와 또 하나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혈관벽을 지지하는 콜라겐 섬유는 콜라겐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혈관벽을 지지하는 중요한 단백질 섬유의 이름이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물론 문제들은 제가 변형을 시키기는 했으나 되도록이면 기출 문제의 문장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범주 내에서 변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들을 보게 되면 고전적인 예전의 문제들에 비해서 최근 문제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서술이 되게 되고 예전에는 간단하게 단답 형식으로 문장들이 제시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긴 서술되는 문장들을 줘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을 준비하실 때 이제는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서 외우기보다 정확한 개념들과 정확한 현상에 대한 것을 되도록이면 신경을 쓰면서 외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부터는 좀 끊었다가 합시다.